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입니다. 표를 보시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해 전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의 추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해인데요. 그 이전까지 경제 성장률이 점점 9%, 7%, 4%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상수지가 적자고 이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메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가 있고 자본수지가 있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와서 유입을 해서 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이 자본 유입이 외채, 해외에 대한 빚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조건을 보시면 97년 이후에 교육 조건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미의 외환위기하고는 달리 정부의 재정 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흑자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쓰면서 재정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였죠. 그런데 1990년부터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자본자유화를 하거든요. 이 자본자유화가 원인이 돼서 대처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교육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었다. 다만 남미의 외환위기에서와는 달리 한국은 외환위기 전까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 들어서 기업 부도가 확산되면서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빚을 못 갚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1997년 7월에 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화폐가 대폭적으로 절하되면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서 롤오버, 대출 차환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소진되면서 97년 11월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구제 금융 공급 직후 IMF, IBRD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 외환위기 수습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외환위기 원인은 뭘까? 자, 첫째는 기업이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이 과잉 투자가 과다 차입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종업종에 진출하면서 과잉 경쟁, 과잉 투자가 일어났고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자본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 후퇴기에 접어든 1996년 이후 이윤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외부 차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시면 95년 말 287%에 이르렀던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97년 이 2년 후에 396%로 110%포인트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재무구조 급격한 악화가 경제 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차입 중에서도 단기 해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개도국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만기 불일치 문제고 또 하나는 통화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장기 해체에서보다는 단기 해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해체 비중이 93년 25.8%에서 96년의 물경 57.5%까지 근 2배에 이르게 됩니다. 97년 당시 단기 해체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이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한국 외채, 그 다음에 단기 외채의 비중인데요. 보시면 검정선이 총 외채고 이 파란 선이 단기 외채의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93년부터 이 96년까지 외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 전에는 이렇게 늘어나던 외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채의 증가가 보시면 단기 외채 비율이 25%에서 57%까지, 이 외채의 증가가 대부분 단기 외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대출 차환, 롤오버를 갖다가 중지하게 되니까 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단기 외채 비중도 급격하게 줄고 갚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외채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운영 시스템이 취약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통제 경제 체제죠. 계획 경제 비슷한 그런 체제였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죠.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하지만 자율적인 경제 운영 체제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아직은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이. 그래서 차선의 이론에 의하면 여러 부분의 왜곡이 있을 때, 규제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부분의 자유화가 반드시 경제 전체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시장 경제 운영 체제가 새롭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 자유화가 추진되어서 경제의 모순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실물 경제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자본 자유화가 있다면, 이 자본 시장의 자유화는 추진됐지만 아직 실물 경제 부분에서 시장 경제 체제가 정비되지 못했다면 이쪽의 자유화가 이쪽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그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당시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으니까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거시적 안정화 정책이고 하나는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이 되겠습니다. 거시적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경상수지, 외화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로 실시됐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환율을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긴축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국내 지출을 억제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이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도산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인데요.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부실 금융기관을 정비하고 또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시적 정책은 수요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뭐 환율을 올리는 이런 정책이었고,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은 구조조정이죠. 기업들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시적 안정화 정책이 특히 그중에서 이 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이 기업의 부도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계, 그리고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에도 굉장히 일대 혁신,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후에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외환위기로 인해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위험 관리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마 불사라고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기피 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투자 감소가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6%에 불과했는데 2006년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 채무가 33% 수준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간 기업은 자금 조달을 은행 대출 등 간접 금융에 의존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회사채나 주식시장 등을 중심으로 직접 금융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들이 주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로 영업을 했다면 이제 기업들이 이 직접 금융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은행들의 대출이 기업보다는 이제 가계로 전환되는 이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 결과 1997년 말 기준으로 2100여 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이 2006년 말에는 1300개로 물경 800개가 망하고 통폐합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호보증을 철폐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고 M&A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 불평등가 악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후에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